보세요. 얘도 봐. 어휴. 자, 전통적 경제학은요,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질문에 나옵니다.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조금은 뭔데? 보조를 해주는 돈. 벌금은 벌하는 돈. 되니? 그런 걸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결책이.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요,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이거 봐.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 요게 무슨 의미인데요? 내가 그때도 이거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과수원 주인이 있어요. 여기 양봉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양봉업자는 당연히 벌을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 근데 벌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벌들이 막 과수원까지, 옆에 있는 과수원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과수원에 날아가서 과수원에 있는 사과들을 막 미친 듯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꿀벌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곳곳에다 이제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과수원이 겁나 커졌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양봉업자의 의도와 상관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 의도치 않게 과수원이 이익을 보게 된 거야. 이해돼? 또 한 가지. 여기 일반 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장 주인이 있어. 공장 주인. 근데 공장 주인이 물건을 이제 막 생산하다 보니까 폐수들이 나와. 오폐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폐수들을 바다에다가 이제 불법 방류를 하는 거야. 무단으로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시민들이 물을 이제 길어가지고 이제 물 떠다 먹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막 물고기들을 잡아먹기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서 병을 얻게 되는 거야. 질병이 발생해요. 그럼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니 손해니? 개손해죠? 그러면 공장 주인이 여기 있는 시민들을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방류한 거냐? 아니죠. 의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얘도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외부성이라고 부른다 라고 나와 있죠. 외부성.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외부성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원래는 자신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성이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지. 왜 그러는 건데? 봐봐. 만약에 이렇게 양봉업자가 과수원을 겁나게 크게 했어. 사과가 겁나 잘 열려. 그랬을 때 정부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고 쳐볼게. 여기는 양봉업자한테. 그럼 양봉업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돈을 받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원래도 잘 해왔지만 벌들을 더 잘 키우겠지. 맞아? 그럼 이 얘기는 과수원이 잘 나가게 되면 나도 잘 나가고 나도 돈을 더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의도가 뭐 하는 거예요? 발생이 된다 이 얘기야. 얘도 공장 주인한테 폐수를 막 방류했을 때 공장 주인한테 벌금을 줘.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공장 주인은 벌금을 내고 싶겠니? 안 내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도 뭘 갖게 되는 거야? 의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지?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뭐 하게끔 만드는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뭐 한다?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야. 되시겠어요?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 즉 모든 개인은 뭐 한다? 이윤의 무엇을 추구하고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기적 개인을 상정한다 라는 것에 딱 어울리게 되는 거지. 되시겠죠? 얘도 한번 보자.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래. 말 어렵다. 국제 유동성이 뭔지 한번 봐보자. 국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제적으로 뭐라 하고 있어? 보편적인 통용력,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
달러밖에 없어, 달러. 안 그래? 달러 말고 딴 거 쓰냐? 안 써.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중심이 되는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금이 뭐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뭘 갖는, 통용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원래도 뭐 달러가 어쩌든 엔화가 어쩌든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야. 금 많이 갖고 있으면 장땡이에요. 금은 절대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 계속 오르잖아요. 금값. 금값은 계속 올라. 각국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대. 이에 따라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인 뭐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으로 결정돼요. 가볼까?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시간적 또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의 위험으로부터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를 수행한대. 잘 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웠나? 지웠네요. 봐봐. 환율 얘기를 또 해야 돼. 이렇게 평공은 씹었고 맨날 볼 때마다 다 한두 번씩 로고가 타냐. 여기가 로고가 타면 여기가 전체, 여기가 로고가 타면 여기가 또 오락가락 지랄. 씹었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이씨. 여기 A 국가가 있어요. 여기 B 국가가 있습니다. A 국가도 역시 A 화폐를 가지고 있고요. B 국가도 B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봐. A 화폐랑 B 화폐는 서로 다른 화폐지? 맞아? 서로 다른 화폐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서로 교환을 해야 돼. 맞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A 화폐와 B 화폐의 가치가 또 어때? 서로? 다르고 서로 변동이 발생 가능하지? 맞아? 그러니까 이 교환의 비율을 정해줘야 돼서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고?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환 비율인 환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 잘 봐. 우리가 이제 뭐 달러를 예시로 들면은 달러가 만약에 1달러라고 얘기를 해볼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1,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달러와 1,000원을 서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교환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1달러를 우리 돈의 1달러를 너네 돈 1,000원이랑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1달러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2,000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5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잘 봐. 1달러에 상응하는 돈이 원래는 1,000원이었어. 2,000원으로 올라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가도 바꿔주던 달러가 이젠 얼마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2,000원을 들고 가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올랐다야 떨어졌다야? 떨어졌다란 얘기죠? 왜 올라? 미쳤어요? 떨어졌어요. 아 미치겠다. 생각해봐. 야 라면 가격이 나 어렸을 때 500원이었어. 900 얼마 뭐 내지 뭐 700 얼마였다고 정신 차려 미친놈들아. 근데 지금은 1100원이야. 내가 원래 700원만 들고 왔어도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이제 1100원으로 올랐다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오른 거니 떨어진 거니? 떨어진 거죠. 당연히 떨어진 거지. 그럼 2,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환율이 어떻게 됐다? 내가 교환 비율 자체가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2,000원 올랐다는 얘기는 교환 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500원으로 됐다는 얘기는 교환 비율이 그만큼 뭐 했다? 떨어졌다 요 얘기지. 즉 얘는 나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얘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이 얘기야. 되시겠어요? 그거 봐봐.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 반영하되, 사전적 일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에 미세하게 조정하는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 단시간에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그럼 이 위험은 경제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물 경제, 실제 어떤 물건들이 오고 가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왜? 불안정한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됐니? 됐어? 잠깐만. 왜 비행기 모드 해놨나? 어떻게 알았어요? 같은 건지. 떠요? 느낌이 그래.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얘기야. 즉 교환 비율이 어떻게 성립하는가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거지. 그럼 다시 봐봐. 국가 간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걸까? 지금 위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한다? 금에 근거한다. 따라서 여기는 달러나 여기는 원화나 전부 다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을 이제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왜 떨어지겠어? 원화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전에도 얘기했었죠?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지. 왜? 내부가 어떠고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되게 안정적으로 변하면은 금의 입장에서도 원화를 갖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 거고 올라갈 거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달러의 가격도 결정이 될 테니 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들고 가냐, 내가 원화를 얼마만큼 들고 가냐 이런 것들보다도 당장 어디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금의 가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되시겠니? 그래서 환율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금에 따라서.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대. 잘 봐. 적자가 뭐니? 적자가 뭐예요? 손해를 봤다 이 얘기지.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경상수지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을 얘기합니다. 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대. 그만큼 수출보다는 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 주는 돈이 그만큼 뭐해졌다는 얘기예요?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었대. 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냐 이 얘기야. 미국 입장에서 수입액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게 달러를 많이 줘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달러화가 그만큼 뭐했다? 많이 공급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야. 됐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 제외 나라. 지금 경상수지는 무조건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어? 수입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로부터 물건들을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겠지? 그럼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해야 되니까 달러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 그럼 달러가 여기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한테 많이 들어갔으니까 얘들 입장에서 뭐 달러가 뭐 했다? 과잉 공급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을 했대요. 아까 우리 금 얘기했어. 각각의 환율은 무엇에 근거한다? 금의 가격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와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뤘대. 금태환이란 건 뭐냐면요. 금이랑 달러 서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르셔도 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와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가치를 내린다는 얘기는 가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고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있대. 잘 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려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었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 달러가 다 어디로 빠져나갔어? 다른 나라로 빠져들어갔지. 그러려면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내가 다시 가져오려면 교환 비율을 높임으로써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원래는 1,000원에 1달러야.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1,000원에 2달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입장에서 못 돼요. 손해. 원래 1달러에 1,000원이야. 근데 1,000원에 2달러로 바꿔준대. 그럼 이 말은 뭐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야. 이해돼? 원래는 1,000원 들고 가면은 라면 하나밖에 못 사던 거를 1,000원 들고 가면 라면 2개로 바꿔준다고. 개이득이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다른 나라에 풀려있는 달러를 뭐 하겠다? 가져오겠다. 또 한 가지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다른 나라의 화폐 환율을 하락시킨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저희 나라 돈을 약간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치? 교환 비율을 오히려 낮춰버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서 가치를 올려버린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를 높여야 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가 이렇게나 성장했던 걸 찍어 누르는 거야, 이렇게. 하향평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하향평준화. 이해돼? 하향평준화를 시켜서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지. 되니? 얘도 봐. 통화정책은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 금리, 통화량,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래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뭘 매매한다? 채권을 매매한다. 아까 우리 채권 얘기했다.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디 있노? 여기. 채권. 보이니? 은행이 누구로부터? 민간 금융기관, 하나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것들이지. 걔들도 전부 다 뭐예요? 기업이지. 걔들로부터 채권을 사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대. 왜 이렇게 하는 건데? 채권을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걸 통해서 정확히는 지금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채권을 매매함으로써 이자율을 뭐 하겠다 지금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 것들이 지금 중앙은행,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돼? 그럼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쓰겠죠. 그럼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민간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이래니? 일시적으로 돈이 어떻게 돼? 많아져. 그럼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 돈이 많다고. 낮아지지. 위험 부담이 낮아지니까. 이해가 되세요? 생각을 해봐. 야,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한테 돈 빌려달래. 10만 원 빌려달래.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자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그래야지 내 손을 메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3억 있어. 근데 나한테 10만 원 빌려달래. 그럼 당연히 이자를 낮춰도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멍 때려. 뒤진다, 진짜. 그 습관이야.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보이니? 국채나 뭐? 회사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전부 다 돈을 필요로 한다고. 이해되세요?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이래. 뭔지 모르겠어. 밑에 봐. 뭐라 나와 있니? 자산 유형별 뭘 반영한다? 신용 위험, 위험도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국채는 0%고 회사채는 100%래. 이 말이 뭐예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위험이 없다. 회사채는 무조건 있다 이 얘기야. 되시겠어요? 근데 존나 불합리하지 않니?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도 IMF 한번 겪었잖아요. 거의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갔잖아. 그래서 근모기.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바뀝니다. 이후에 이게 바뀌어요. 0%부터 뭐 25%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 얘도 봐. 끝도 없죠? 끝도 없지? 근데 해보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안 나와 있어, 교재.
뭐 해야지 뭐 어떡해. 뭐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러면. 안 말려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애걸복걸 하면서 저도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지. 공부를 안 맞는 거지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몰라. 나도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학원을 했었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도 저랑 똑같았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꺼져 이랬어. 우리 엄마가 원장이었잖아. 우리 엄마가 원장이었다니까? 우리 엄마가 영어학원 원장이었는데 애들 와가지고 막 비비고 막 개비고 막 씨박고 막 이러고 막 몸 비비적 대고 막 이지랄하고 막 존나 멍 때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와가지고 단어 물어보면은 족도 모르고 해석했니? 해석도 안 하고 엄마 근데 내보냈어. 꺼지라 그랬어. 아 이렇게 잘랐어요? 환불 줄 테니까 꺼지라 그랬어. 당연히 그 과정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경고. 한두 번 경고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바뀐다고? 내쫓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쫓으면요 부모님 와서 죄송하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되려와서 우리한테 뭐라 하지.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우리 애가 뭐 쨌는데요? 선생님이시나 돼가지고 애들을 케어해줘야지 하면서 막 그럼 서비스를 받으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시든가. 와가지고 그냥 배째란 치고 나와. 진짜 야마구치가 돈다니까? 그게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때까지였어. 그게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딱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애들의 이 대가리가 마탱이가 간 게 학생인권 조례가 등장하고 핸드폰이 보급화되면서 애들이 뭔가 머리를 쓸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왔을 때 지금 이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야. 학생인권 조례가 뭐야? 체벌을 금지하는 거잖아. 물론 체벌이 좋다는 건 아니야. 근데 말을 안 들으면은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주의적인 법안이었어, 그거는.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뭔가 머리를 쓰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걸 도입해야 되는데 그냥 때리면 안 돼 해놓고서 약간 피해는 지금 우리 세대가 다 봐. 내가 한창 처맞고 다니던 시대였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약간 주식 좀 떨어지면 죽탱이 갈기고,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문제 못 풀면은 나와가지고 오늘 며칠이냐, 27일? 27대 맞자 하면서 27대 때리고, 겨울에 패딩 입고 있다고, 수업 시간에 패딩 입고 있다고, 너 이 새끼 뭐야? 패딩 입었어? 하면서 와가지고 죽탱이 때리고 패딩 뺏어가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족같은 시대죠. 쉽게 얘기하면은. 체육 시간 때는 막 체육을 안 하고 맨날 기합만 받고 맨날 엎드려 뻗쳐 하고 있고 맨날 원산 폭격하고 맨날 그랬었거든. 근데 그 부조리하고 그 억압적인 어떤 체벌의 시대를 견딘 건 우리인데 우리 지나고 나서 학생인권 조례 딱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내 세대가 이제 일부는 나처럼 학원 강사도 되고 일부는 이제 학교 선생도 되고 하잖아요. 피해는 누가 봐? 다 우리 세대가 봐요. 똥은 윗세대에서 다 쌌어. 근데 정작 우리는 체벌도 못해, 경고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고자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팔다리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난리쳐. 그러면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하면은 학부모 컴플레인 들어오잖아. 나 이렇게 묶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스노우볼이 다 굴러가는 거야. 옛날에는 심지어 학교나 학원이나 쌤들이 뭐라 하면은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눈에 띄게 우리 엄마 아직도 이제 학원을 하시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하세요. 나이가 이제 내일모레 환갑이신데 아직도 학원을 하셔. 근데 나랑 엄마랑 이제 안산 가가지고 내가 본가가 안산이거든. 안산 가서 엄마랑 이제 한잔 할 때마다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밖에 없어. 학원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 어쨌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애새끼들이 일단 죄송할 줄도 모르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플러스 알파로 부모님도 뻔뻔해. 뻔뻔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야.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한테 전화하지. 얘가 이렇게 했다 하는데 옛날이었으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 저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래서요? 뭐 그런 거 담당하고 교육하는 게 선생의 그거 아닌가?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또 뭐해? 성적 안 나오고 지랄해. 그래서 이래가지고 성적 안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성적 올리는 게 당신의 목적, 직업 아니야 하면서 막 도리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구라 같죠? 다 제가 엄마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전 구라 안 쳐요. 이런 걸로 구라를 왜 쳐요? 리얼이라니까? 그냥 이게 참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는 모르겠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작금의 너희들의 어떤 문해력, 너희들의 어떤 부족한 사고력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건 아니야.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 핸드폰에 있죠. 제일 큰 문제는 머리를 안 써.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길어지면 안 봐. 길어지면 안 봐. 그리고 뭔가 복잡한 설명을 하는 뭔가가 나오면은 일단 흥미를 잃어. 그게 다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흐린 동태 눈깔부터 하는 거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 안 들려. 씨발 답이 없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씨발 때려치는 거고. 근데 애시간하면 하겠죠. 내가 지금 이거 때려쳐서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굶어 죽어요. 근데 뭐 평생 막 이것만 하고 살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이 상태면은 지금 니네도 빡쳐가지고 야마kok치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 10년 뒤, 20년 뒤는 제 애 낳아서 선생님. 싫어! 싫어요! 누구 맘대로요! 싫어요. 왜요? 싫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204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냐? 내가? 싫어! 절대 싫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CDS 거래는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입은 사들이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거죠. 여기서의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불안정함을 견딜 수 없어.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 또 나오죠, 채권. 부도가 나면, 부도 났어. 그럼 부도가 났다는 이 말은 뭐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어디로? 보장 매도자로 이전돼요. 즉,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 매입자 입장에서 눈깔이 돌아가. 이거 어떡하노 하는데 그거를 보험회사와 같은 보장 매입자가 들어와서 챙겨주는 거예요. 정확히 뭐라노. 보장 매도자가 보험회사고 보험회사들이 보장 매입자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메꿔준다 이런 역할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고. 되시겠지? 또 나오죠.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정부가 발행하면 뭘 거고? 국채. 기업이 발행하면 뭘 거고? 회사채.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어디? 채권 시장. 시장 가격.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뭐하거나 팔거나 혹은 뭘 받아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됐니? 되시겠어요? 계속 나와요.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줘.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 위험이 커. 왜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었다. 2030년까지가 만기야. 근데 20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불안정해. 위험 부담이 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처음에는 낮게 형성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만기 한 1년짜리야. 근데 6개월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커요, 낮아요? 낮아요. 낮으니까 그만큼 수익도 보장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 채권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을 매매해서 이자를 먹으면서 돈을 그만큼 쓰고 돈이 시장 내에서 도는 것들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다. 되시겠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